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오는 11월 5일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로 경력을 쌓아온 해리스와 동부 뉴욕을 주무대로 막대한 부를 쌓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트럼프. 정책적으로 완전히 다른 면모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 정책에서 해리스는 중산층 이하 감세와 대기업 증세를, 트럼프는 부자와 대기업을 포함한 보편적 감세를 주 공약으로 삼고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두 후보의 공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후에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일본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여름 고시엔이라고 불리는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계 학교죠. 교토국제고가 역사적인 첫 우승을 거뒀습니다. 선수들이 부른 한국어 교가가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8월 26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 군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25일 대규모 미사일 공방전을 벌이면서 전면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공격 움직임을 포착했다면서 레바논 남부에 선제 공격을 가하자 헤즈볼라도 로켓과 드론으로 공격에 나서 이스라엘은 48시간 동안 비상 상황을 선포했는데요. 이번 공방으로 레바논에서 3명, 이스라엘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헤즈볼라 수장인 나스랄라는 공격 내용을 평가해 재보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중동에 또다시 전면전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내놓은 새 제안을 거부하고 이집트 카이로의 휴전 협상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군을 철수하겠다던 말을 뒤집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로 귀환하는 피난민들을 검문하겠다고 요구했다면서 합의된 것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더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마련된 휴전 협상에서는 필라델피 회랑에 대한 타협안이 논의됐지만 이스라엘이 병력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버티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차기 총리 선호도를 묻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2%의 지지율을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20%의 지지율로 2위, 10%의 지지를 확보한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 담당상이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대중적 인기가 높지만 당내 입지가 약해서 지금까지 출마했던 4번의 총재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었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최남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산의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이고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5m, 최대 순간 풍속은 50m인데요. 일본 기상청은 내일 규슈 남부에 초속 30m의 강풍이 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24시간 동안 100에서 150mm의 폭우도 예상돼 기상청이 일본 서부의 폭풍과 높은 파도에 대한 엄격한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영국 최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EE가 11세 미만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모들이 어린이에게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만 허용하는 제한된 기능의 휴대폰만 제공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에겐 보호자 통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13세 미만 어린이에겐 소셜미디어를 제한하도록 권고될 방침인데요. 현재 5세에서 7세 영국 어린이의 2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고 주는 스마트폰이 온라인 괴롭힘이나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역효과를 내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상 전장이다. 네.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러시아 출신의 파벨 두로프가 24일에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됐는데요. 네. 이것을 두고 로이터 통신이 쓴 기사 제목이 바로 텔레그램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상 전장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이 보안 기능이 뛰어나서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최소 9억 명이 넘고 있는데요. 프랑스 당국은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사이버 폭력, 테러 조장, 또 아동 성범죄 등의 온상이 됐는데도 CEO인 두로프가 이 점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걸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텔레그램이 2013년에 출시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익명성 강화, 중립 플랫폼 같은 걸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내세웠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텔레그램이 전쟁과 테러에 관한 각종 허위 정보 등을 공유하는 범죄 창구로 전락을 했다. 이런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 전쟁에서 허위 정보가 오가는 창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영국 극우 세력이 이제 무슬림을 겨냥한 폭력 시위를 대거 벌였을 때도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무슬림에 관한 허위 사실이 대거 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덴마크 정부가 자국 내 폭력 조직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구성원을 모집했다라면서 21일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2020년 이제 의회에 난입을 했을 때도 이제 2021년에요.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거래에서도 이용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익명성이 있으니까요. 그 뉴스에서 무슨 네. 범죄 있을 때 항상 텔레그램이 그렇죠. 같이 나와서 네, 예. 여기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된 마약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왜 보안성이 뛰어나냐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두 사람 외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 수가 없는 보안 기술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텔레그램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 위치는 공개가 됩니다. 근데 정확한 서버 장소는 알려진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데이터 서버가 영국, 싱가포르, 미국에 분산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수시로 이걸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사법당국이 압수수색을 좀 해보려고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열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이 된 SNS이기 때문에 자체 검열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수사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범죄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두로프 CEO가 빠르면 25일에 법정에 출석할 걸로 보이고요. 최대 20년형이 예상된다라는 보도를 AP통신 등이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당국이 이번에 명확한 혐의를 공개하지 않고 전격 체포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절차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을 할 때 네.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느냐가 그렇죠. 참 중요하다는 네, 걸 다시 네. 한번 또 그렇습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전통적 남성성 대 대안적 남성성의 대결이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이 이제 젠더 전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후보는 강인한 남성성, 마초맨을 그렇죠. 외치고 있고, 예. 그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민주당 후보고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재생산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30대 미만 Z세대 유권자 안에서 성별 간 의견이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성 역할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내가 뒤처졌다라고 느끼고 있는 젊은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훨씬 세졌다 이렇게 오.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올해 대선은 사실상 이 성 역할에 대한 국민투표다. Z세대 유권자는 나이 든 세대에 비해서 남성과 여성 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6개 경합주의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18세에서 29세 남성 유권자의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앞서 있는데요. 네. 반대로 같은 연령대 여성 유권자 안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38%포인트 차로 우세합니다. 정말 뚜렷하게 갈려 그러네요.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특히 이제 남성 유권자 Z세대 중에 소외감을 느낄수록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학력, 유색인종에 해당하는 Z세대 남성의 트럼프 지지 경향이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경제적, 정치적 소외돼 있다, 나는 문화적으로도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 후보는 거침없는 남성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렇게 되고 싶다.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남성 가장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가 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전통적 남성성이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 이 Z세대 남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캠프는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고, 벤스 부통령 후보도 가부장적인 가족, 자녀 양육 같은 전통적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남성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해리스 후보의 남편인 더글러스 M 호프는 부인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 내조하는 2인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월즈 부통령 후보도 강인함보다는 부드러움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시오스라는 매체가 이번 대선에 대해서 남성 대 여성 구도만큼 두 개의 남성성이 충돌하는 선거가 될 건데, 이 남성성 문제에 대한 분열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또 네,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죠. 예, 네. 궁금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네, 독일의 연정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 23일에 독일 서부에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졸링겐 시내 중심가에서 네.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을 아이고. 했어요. 네. 이날 이제 도시 탄생 6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이제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네. 용의자가 칼부림 테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8명이 크게 다쳤는데 4명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용의자가 자수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26세 시리아인이었어요. 수니파 이슬람 교도로 알려졌고요. 2022년에 독일에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해서 네. 보충적 보호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네. 전쟁으로 국가를 떠난 사람들에게 주로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아. 일단 슈피겔은 보안 당국이 이 용의자를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분류해 놓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보도를 한 상황인데요. 네, 네. 일단 IS가 용의자가 자수하기 전에 우리가 배우다, 이걸 또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어요. 이 사람과 이 용의자와 IS와의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독일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독일에서 그동안 네. 칼을 사용한 범죄가 증가해서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에서 칼을 휴대하는 걸 금지하자, 네. CCTV를 통한 감시를 강화하자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독일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력합니다. CCTV를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축제 현장에도 CCTV가 없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점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 독일에서 중요한 지방선거가 일주일 뒤에 펼쳐집니다. 튀링겐, 작센주,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튀르키의 최대 통신사인 아나톨로 에이전시는 이번 선거가 이 숄츠 독일 총리의 신호등 연정에 대한 시험대로 여겨진다라고 보도했는데, 3인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의 대표 색깔을 합치면 신호등 색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극우 정당이 있죠. 독일을 위한 대안, 이민자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점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졸랭겐 시내에도 지금 유럽 난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이 난민이 들어왔어요. 네. 수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을 위한 대안의 공약은 망명 거부자를 대량 추방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세계주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만약 이대로 투표 결과가 그대로 나오면 네. 2차 대전 이후에 극우 정당이 독일 의회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현실 이제 많이 이제 이민자들, 난민들도 들어오는 상황인데 네네. 좀 가짜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러니까요. 이게 네. 각국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는 나에게로 와서 폭염이 되었다. 네, 폭염에 이름을 붙이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나사는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란 발표를 내놨고요. 우리 느낌뿐만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유럽연합의 기후과학기관이 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올해 7월이 작년 7월에 이어서 두 번째 역대급 폭염이었다라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 태풍에 이름을 붙여서 경보를 발령하지 않느냐. 근데 여름만 되면 이제 폭염이 일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네. 폭염에도 이름을 붙여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유니세프는 현재 전 세계 5억 명의 아동들이 자신들의 조부모 세대보다 2배 이상이나 더 폭염에 노출되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폭염도 다른 기상 현상처럼 다뤄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스페인의 세비야가 2022년 여름에 폭염에 이름을 붙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이 폭염에 대해서 조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폭염 발생 2달이 지났을 때 스페인 남부 지역에 사는 한 6%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계속 기억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폭염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리스와 이스라엘, 키프로스 기상당국도 같은 실험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이름을 좀 붙여보자라는 쪽에서는 노약자, 당뇨병, 고혈압, 심장과 폐 질환자들은 폭염에 더 취약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기상학자들, 응급의료기관, 미디어 같은 단체들이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 입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태풍은 명확한 피해를 입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폭염, 그러니까 더위를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폭염을 겪었다고 해도 이게 스페인이나 인도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폭염에 의한 사망도 시차를 두고 발생하니까 좀 이거를 원인을 이제 아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엔 세계 기상기구가 폭염에 이름을 붙이자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는 없다라는 자체 논문을 2022년에 발표했는데요. 네. 오히려 그때는 이제 유엔 세계 기상기구는 당국의 지침이나 주의 사항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2년 전이니까 지금 또 그러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No date, only breakfast. 아침만 먹고 예. 데이트는 아니라는 거죠. 데이트는 아니고. 아침을 같이 먹는데 대화도 하고 하는데 우린 데이트는 아니에요. 이게 일하는 거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낯선 사람을 이제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이제 연결해 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플라토닉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그래서 이제 The Breakfast라는 앱이 로맨스를 찾는 게 아니다. 플라토닉한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도구다라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고립된 원격 근무자들, 디지털 유목민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러시아인이 이 앱을 통해서 젊은 우크라이나 여성과 만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폭격하고 그 여성의 나라를 폭격하고 친구들을 죽인 국가를 대표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네,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지난 9개월간 낯선 사람들과 함께한 아침 식사에 한 30번이나 참여를 했는데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트의 범블도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보낼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되는 앱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젊은 사용자들이 외로움과 단절감을 느낀다는 말을 많이 해서 우리 회사 앞으로 미래를 봤더니 플라토닉한 유대감을 육성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 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꼭 데이트가 아니라 만남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갤럽이 조사를 해봤더니 근로자의 20%는 외롭다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원격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재택근무를 하고 또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이걸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외로워한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외에 사는 사람보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앱을 통해서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외로우니까 외로운 상태로 혼자 있는 건 또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앱을 통해서 너무 깊은 관계는 또 싫고, 네, 적당한 데이트는 싫고. 네, 정서적으로 싶은 좀 의지하고 네, 싶은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많은가 봅니다 요즘에. 자, 다음 키워드는 위생하지 않은 위생조. 네. 이름은 위생조인데. 네, 위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이제 나무젓가락을 이제 나무나 대나무를 깎아서 이제 공산품으로 만들게 되는데 네. 그 대체로 목재를 소독한 뒤에 만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독저, 위생저 이런 이름으로도 맞아요. 네. 불렸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젓가락을 아무리 위생저라고 해도 너무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을 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대만에 있는 한 병원의 임상 독성학과에서 근무하는 탄 던스라는 수 간호사가요. 네. 나무젓가락을 세척하고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TV에 나와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례를 들었어요. 네. 2013년 중국에서 4인 가족이 잇따라 암에 걸려서 사망한 경우가 아이고.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당연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족이 곰팡이가 핀 조리도구를 장기간 사용을 해서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증식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발암물질을 섭취한 게 결국 간암으로 이어졌다라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네. 근데 당시에 이 가족이 젓가락에 곰팡이가 피었는데도 계속 사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젓가락에 틈이 생기거나 갈라지면 반드시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꾼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네. 근데 젓가락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나무 젓가락은 윗면에 무늬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무늬를 따라서 꼼꼼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이사이 낄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통째로 그냥 대충 문지르고 말면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재질도 중요하다. 멜라민, 플라스틱 젓가락은 열에 좀 취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뜨거운 국물에 담으면 안 안 되고 되죠. 네. 담그면 해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에 강하고 쉽게 변형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즐겨 쓴다라고 했는데 네. 이건 우리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주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 네, 나무젓가락.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네. 돌고래가 사실 항상 웃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약간 입 모양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귀엽고 사람들한테 친절할 것 같고 공격을 네. 안 할 것 같고 약간 순한 이미지인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일본 후쿠이현에 있는 미하마초의 해수욕장에서 요즘 야생 돌고래들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일부는 수십 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의 그 부상을 입었고 네. 한 남성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지능이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을 공격하지? 이렇게 똑똑한 돌고래가? 근데 네.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수족관의 전문가 분이 계십니다. 관장 마츠시마 수족관의 관장분이 네. 이 돌고래 공격 사례가 모두 흥분하고 외로운 수컷 돌고래 한 마리가 일으킨 사고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영상을 봤을 땐 한 마리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짝짓기 행동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돌고래가 짝짓기 시도할 때 공격을 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그렇군요. 돌고래가 외로운 돌고래여서 사람을 짝짓기 대상으로 혹시 좀 착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가설을 지금 내세우고 계신데 네. 해당 돌고래 자체가 아예 공격성을 띠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너무 가까이 접근하거나 이렇게 만지려고 시도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도 외롭고 네. 돌고래도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일이 많이 생기네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훈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딥 블루 썸띵의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브렉퍼스트 앳 티파니스 전해드립니다. You'll say we've got nothing in common, no common ground to start from, and we're falling apart. You'll say the world has come between us, our lines have come between us. Still I know you just don't care. And I said, what about breakfast at Tiffany? She said, I think I remember the film. And as I recall, I think we both kind of liked it. And I said, well, that's the one thing we got.
hate when things are over. So much is left undon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회동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당대표 회담 전체 공개를 제안했던 것과 관련해 회담 성사의 전제 조건으로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관계자들에게 의료 대란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정치는 한마디로 꼰대 레짐이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세대 교체를 통해 시대 교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 무혐의 처분용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심위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늘 노동계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반노동인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행정청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일본 사람들의 야구 사랑 유명하죠. 이 고시엔이라고 불리는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일본인들이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대회인데요. 지난 23일에 치러진 결승전에서 한국계학교죠. 교토국제고가 야구팀 창단 25년 만에 첫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김민정 통신원이 지난번에 이 고시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가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우승을 했습니다. 뭔가 꿈이 현실이 된 느낌이랄까요? 너무 진짜 기적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번에 제 한국계학교인 고시엔에서 이제 교토국제학교가 정말 한국계학교로 우승을 한 것이 처음이고요. 네, 너무 지난 축하드립니다. 23일에 결승전이 도쿄 대표인 간또 다이지 고등학교와 시합을 했는데 네. 점수가 2대1이었습니다. 야구라는 경기에서 2대1이 정말 그 점수를 알 수 있듯이 정말 막상막하의 경기였고 수수전이었나 봐요. 10회까지 갔는데 이렇게 고교 야구에서 10회까지 가는 일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승을 한 교토국제고등학교 고마키 노리츠구 감독은 1999년에 야구부가 창단된 이래 수많은 드라마가 있었지만 오늘 이 엄청난 고시엔에서 아이들이 우승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고요. 네. 또 나카자키 니시무라 두 투수들에게 특히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에 출전을 할 때마다 아무래도 이제 고시엔까지 가니까 거기 숙박비와 식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 동포들이 매년 모금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동포 사회가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승이 정말 감회가 새롭고 네. 민다는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다양한 비판이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야구를 살아가는 일본 사회 사람들의 마음을 등에 업고 당당하게 한국어 교가를 노래하는 모습이 전국에 흘러나와서 제일 동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토국제고등학교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정말 그야말로 교토에 교토에 교토 있죠. 히가시구에 있는 학교고요. 네. 이번에 교토 대표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1947년에 동포들이 언젠가 자신들이 한국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학교가 교토국제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교토 조선학교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교토 한국학교로 이름을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 한 150명에서 160명 가량 되는 굉장히 작은 학교고 동포들이 세우긴 했지만 2004년에는 이제 동포들도 대부분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일반 학교 허가를 받아서 지금은 일본의 학교가 되어서 일본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한국어도 주에 3, 4시간씩 배우고 있고요. 네. 학생들의 90%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일본인도 있고 제일 동포 중에서 이제 국적을 딴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야구부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전국에서 이 학교로 야구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고 K-팝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K-팝을 배우러 일부러 입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야구부는 1999년에 창단이 되었는데 다른 학교 야구부들은 뭐 전통이 100년 된다 이런 그렇죠. 학교들도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에 생긴 야구부가 생긴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2021년도에 처음으로 교토 대표로 고시엔에 나갔고 그때 나가자마자 4강에 올라서 어머 이런 학교가 있었구나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네. 2022년도에도 또 본선에 나가는데 이때는 1회전에서 졌고요. 작년에는 고시엔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교토 지역 예선만 하더라도 예선이 이제 73개 팀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겨서 고시엔 나가서 49개 팀에서 또 이겨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출전 4년 만에 우승까지 거머쥔 교토국제고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역 신문들이 교토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 1956년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네. 너무들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뭐 네네. 교토 지역 방송은 뭐 야구부가 개선했다라는 거 생중계로 보도를 하면서 네. 주장인 후지모토 하루키 학생이 24일에 야구팀을 마중나온 보호자들에게 2년간 많이 힘들었지만 우승기를 들고 돌아와서 지난 2년 반의 세월이 거짓이 아니었구나라고 느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제 방송이 됐고요. 네. 지리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교토국제고가 진격을 계속하고 있고 승리할 때마다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져서 주목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마인츠신문도 1947년에 교토 조선학교로 문을 연 학교가 1958년에 교토 한국학교가 되었고 2003년에 일본 학교로 허가를 받았고 이제 2004년부터 일본 학교가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승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교토신문은 오늘 사설까지 실어서 네. 교토국제고가 3번 출전해서 드디어 우승을 했다며 1956년에 교토 대표인 헤이안 고등학교가 우승한 이래 무려 68년 만에 교토에 우승을 안겼다. 고시엔이 개장한 지 올해가 100년을 맞이하는 해에 고교 야구사의 한 페이지를 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 교토신문은 올 한 해 뭐 야구, 농구, 축구 등 수많은 경기에서 연습의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 고교생들을 위로하고 싶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토 지역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고시엔에서 우승을 하면 교가 부르잖아요. 네. 한국어로 된 교가가 일본 지역에 뭐 TV 생중계됐다. 이게 우리로서는 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교토국제고등학교 교가에 동해라는 단어가 네. 나오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는 이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죠.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어서 서로의 주장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쓰지 않고 동해라고 쓰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NHK가 23일 시아프의 교가가 나올 때 한국어, 일본어 교가를 같이 표기를 하면서 네. 동해를 동쪽 바다라고 해석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적을 받았는데요. 교토국제고가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것 자체에 민감한 사람들이 교가에 동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NHK가 일단은 이러한 논란에 좀 휘말리지 않으려고 동해가 아니라 동쪽 바다라고 표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NS에서 실제로 이 학교를 또 폄하하는 혐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야구 연맹에서 교토국제고등학교를 조명해야 된다. 한국어 교과는 정말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나쁘다. 교토의 수치다. 교토가 굉장히 이제 옛 전통의 마을인데 왜 이런 학교가 대표로 나왔느냐라는 글들이 끊이질 않고 있고요. 일단 한국 학교라면 야구 연맹에서 제외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네.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교토국제고등학교는 2003년에 일본 허가를 받아서 2004년부터는 일본의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일본 학교라는 것인데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니시와키 교토부의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차별적인 투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삼가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실상 SNS 운영사 실제로 민족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4건의 투고에 대해서는 이미 교토부가 삭제를 요청했고 앞으로도 담당 부서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교토국제고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제 실력으로 또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주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2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앞으로 이 두 후보의 유세전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두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차기 미국 정부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일이 11월 5일이잖아요. 네.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일단 전당대회를 맞은 해리스 후보 지금 어떤 움직임입니까? 예, 28일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유세에 나서는데요. 네.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함께 28일부터 남부 경합주 중에 하나인 조지아주를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버스 투어 방식으로 조지아 남부 지역을 전체를 좀 훑은 다음에 네. 대도시인 서베나에서 유세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조지아주를 이렇게 찾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 조지아주는 사실 남부의 경합주 중에 하나예요. 네. 워낙 이제 기독교의 문화에 뿌리가 깊어서 예전에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데 속하는 이제 주죠. 원래는 이제 보수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서 공화당의 텃밭으로 분류됐었던 곳입니다. 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스윙스테이트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지아주에 애틀란타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교민들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사시죠. 네. 이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다양한 인구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성향도 좀 더 다양해지고 네. 변화가 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2020년 대선 때 조 네. 바이든이 이곳에서 대통령 선거 때 승리해서 선거인단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중간 선거 때 상원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 덕분에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끔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또 요즘 이번 2024년 대선을 앞두고는 조금 또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예, 다시 트럼프와 공화당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젊은 층들이 트럼프 네.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대선 캠프에서는 여기 경합주를 잡기 위해서 조지아주 남부 지역에 좀 공을 들이고 있고 네, 네. 크게 이제 이번 조지아주 유세에 힘을 쏟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당대회 마치자마자 바로 조지아부터 예. 공약을 하는 거군요. 네네. 지금 해리스 캠프의 선거 지원 기부금이 뭐 쏟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 계속 들어오고 네.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좀 7월 선거자금 모금액을 23일에 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2억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모금한 금액이 5억 4천만 달러, 7천억 원이 좀 넘는 돈입니다. 한 달 사이에. 네.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개최한 지난 19일부터 20일 동안에만 네.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하니까 정말 돈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특히 7월 한 달에 모은 금액은 트럼프에 비해서 4배나 많다 이런 보도도 있죠. 네. 그래서 두 후보들이 이제 막대한 돈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네. 이 광고비를 경합주 앞으로 있을 그 경합주 유세 또는 광고에 이제 엄청나게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뭐 8월 중순까지 양당 후보 측이 광고비로 집행한 액수가 우리 돈으로 3,360억 원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두 후보 간의 유세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경합주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네. 경합주에 집중적으로 그동안 모았던 그 선거 자금들을 아마 이쪽에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박빙일수록 더 비용이 증가하겠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쪽 움직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는 23일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세를 하고 같은
이튿날에는 최근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사람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함께 경합주인 애리조나주 그랜데일에서 공동 유세를 벌였습니다. 네. 그리고 29일에는 위스콘신, 그리고 30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서 유세를 벌일 예정인데 해리스 측에서는 남부 경합주에 좀 주력하고 다가오는 주의 남부 경합주에 좀 주력하고 네. 그 반면에 트럼프 측에서 러스트벨트 공략을 또 가속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사퇴를 하고 트럼프를 지지하잖아요. 네. 이게 전체적인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직은 좀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케네디 후보가 연초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막 이제 바람이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지지율이 2자릿수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지금 한 5% 안팎입니다. 그리 높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당의 후보 카멀라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워낙 박빙세여서 네. 이 정도의 표심도 어디로 가느냐가 어디로 중요하죠. 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케네디 주니어를 그동안에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트럼프도 싫고 민주당의 해리스도 싫다 이런 네. 쪽이기 때문에 이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 선언을 했다 해서 그 표가 모두 트럼프에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조금 유보적인 것 같아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네,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가 25일에 발표가 됐는데 네. 보면 해리스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한 50%를 기록하고 있고 트럼프 측이 7%포인트 적은 43%에 머물렀습니다. 오차 범위가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3.5로 최대 7%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박빙세가 여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이 격차가 7%로 벌어졌다는 거면 중요한 해리스 그렇죠.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전당대회 이후라서 또 영향이 그렇습니다.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첫째 주 월요일이 노동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쯤에 되면은 대체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강세인지가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아시다시피 9월 10일에 첫 TV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이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는 공약 경쟁이 또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약들을 좀 살펴보죠. 먼저 트럼프 측의 핵심 공약 어떤 건가요?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젠다 47이라는 제목의 이제 목록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네. 20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아젠다 47은 본인이 47대 대통령이 돼서 펼칠 아젠다다. 저는 47개 어젠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47대. 그중에 핵심은 역시 이제 국방, 무역, 그다음에 경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국방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죠. 네. 국방비 증액,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회수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국경 개방 정책을 종료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추방하거나 거기 불법 이민자들에게 그동안에 제공했던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이런 것들을 중단하겠다 이런 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역 부분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거가 들어 있고요. 또 트럼프 상호무역법 이런 거를 제정해서 네.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이잖아요. 네. 이거는 녹색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고 원자력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의 사용을 확대해서 파리 기후 협정에 또 탈퇴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공화당이 전당대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트럼프 정책 안건들을 총망라한 또 정책집을 냈어요. 네. 그래서 2024 공화당 플랫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의 이 공약집인데 네.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아젠다 47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2025는 어떤 건가요?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프로젝트 2025가 트럼프의 공식적인 공약인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자기네 재단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
성향의 여러 재단들과 함께 작성해서 지난 9월에 발표를 한 차기 공화당 정부의 정책 위반 서입니다. 네. 9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뭐 이걸 다 읽어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핵심만 추리면은 네. 이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사실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있었던 고위 공무원들이 상당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래서 내부적인 불화가 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지 연방 정부의 일부 공무원 주로 이제 고위급, 중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트럼프와 공화당은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국가 정책을 정권과는 상관없이 좌지우지하는 관료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네. 이 연방 정부의 일부 공무원들을 해고가 쉬운 정무직으로 돌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네. 또 법무부와 FBI를 대통령 직접 통제하에 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임신 중전약 유통 제한 특히 또 눈에 눈길을 끄는 거는 연방준비제도 네. 이거를 해체 또는 축소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고 또 교육부를 해체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네요. 특히 이제 국방 안보 부분에서는 이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을 비용 분담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딱 한국의 방위비 인상 문제를 여기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해놓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극우적인 성향을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네, 또 네. 논쟁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공화당 측에서는 이건 우리의 공식적인 공약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은 트럼프가 공약집에는 안 넣었지만 그동안 유세 과정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네, 네. 약속 이런 것들과 상당히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고 네. 또 헤리티지 재단이 공화당이나 트럼프 측과 가깝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대부분인 듯합니다. 방향성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해리스 쪽 공약도 살펴보죠. 네, 해리스는 아직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네. 트럼프처럼 공식적인 공약 리스트를 정리해놓고 있지는 않더라고. 아마 곧 이제 정리해서 그렇겠죠. 올려놓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다만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2023 민주당 정강 정책 그래서 해리스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추진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리한 그 안건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조 인프라 및 공급망 투자 확대 또 기후변화 대책 이런 부분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때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보호주의 무역 기조 유지 방침 이런 것들은 뭐 트럼프와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법인세 부분인데 법인세. 법인세를 기존 21%인데 이걸 28%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렇죠. 지금 21%를 15%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법인세율 조정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의회에서 상하원에서 그 안건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1월 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도 이 정강 정책에 들어 있는데 네. 글로벌 최저 한세를 15%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 국가들이 너무 이걸 낮게 해서 이제 뭐 다국적 구합 기업들이 그거를 탈세 하는 게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조세 회피를 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글로벌 최저 한세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해서 거둬들이는 수익의 세율을 현재보다 배를 높인 21%를 올리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연방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15 현재는 네.
4.2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를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2년 동안 임대료를 5%만 하겠다. 뭐 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특히 해리스는 개인적으로 그 최근 식료품 가격 폭리를 막겠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겠다. 이런 약속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네. 해리스 측에서는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공약을 기회경제, 그러니까는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그다음에 저소득층에도 기회를 공평하게 갖는 경제를 추진하겠다. 네. 이런 뜻으로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 안보 분야는 뭐 중국을 좀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트럼프 측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트럼프 측에서는 힘을 앞세운 미국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면은 네. 해리스 측에서는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 강조하겠다는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해리스 트럼프 측 양측의 공약에서 다른 게 낙태 이민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 분야에서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그 미국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떤 명확하게 트럼프와 해리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과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 듯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트럼프는 공약집이나 또는 공화당 공약집에도 이 낙태 문제가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해리스는 아시다시피 이 여성의 이 자기결정 수업 뭐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유세 때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여성표하고 무당층 표를 흡수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입장은 이 부분에서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이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금지법이 제정하지는 않겠다. 네. 상하원에서 그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서명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낙태약 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거를 보면은 이 헤리티지 재단이 뭐 내놓은 이런 공약집 이런 거에서 정책 제안에서도 보듯이 네. 좀 보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뭐 국경 강화 또 자신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대규모 불법 임대를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해리스는 좀 더 국경안보법 을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움직임 또 공약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